야, 이거 뭐 과연 떨어지긴 하는 겁니까?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잡지 못하면 전국의 집값 잡지 못해요, 어차피. 자, 비트코인 투자 요즘 뭐 완전 강풍이죠. 네네. 이건 재테크의 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비트코인도 네. 없어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편입니다. 자, 대표님은 주식 투자를 주로 하고 계시지만 부동산 투자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혹시 부동산은 몇 채 정도? 부동산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은 전세고요. 네.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고 어디에 샀는지는 그 지난번 재작년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했죠. 투자하는 어딘가요? 방법도. 어디인가요? 부산에 있겠죠, 당연히. 부산 부산. 경남을 산다 했으니까. 왜 부산 네. 경남을 산다고 했었죠? 그때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어요. 아, 기억이 잘 안 나세요. 네. 저는 분명히 방법론적인 측면을 다 알려드리거든요. 네. 대통령 임기 말기가 되면 네. 그 대통령이 머물던 정치적 기반이 있던 혹은 네. 그 대통령의 고향 부근에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책에 써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돌아갈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돌아갈 곳에 레임덕에 빠져서 힘이 없어지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놓는 거예요. 뭐 또 그럴 수 지역을 있죠. 개발시킨다든지 네. 뭐 어떤 특정을 허가를 많이 해준다든지. 네, 네. 그래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저도 되게 많이 제가 이 이야기를 되게 오래전에 들었거든요. 제가 아시는 분한테 그 첫 번째 영상을 보시죠 해가지고 좀 보여드리면 그 영상에 나오는 아, 그래요? 첫 번째 영상에 지금 못 찾겠구나. 네, 띄울게요. 나중에, 네. 뚝! 이분이 하셨던 투자 방법이 사실 조금 저는 좀 멋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자산을 만들었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간단하대요. 대통령이 네. 3년 차가 됐을 때 그 대통령분의 네. 정치적 기반이나 네. 고향 근처에 네. 땅을 매입하신다고 하십니다. 아파트나 건물을. 지금은 아마 이분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의 생각으로 다 됐으니까 그 당시에 한 80억 자산이었으니까 지금 200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 시기에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아마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는데 저는 그때 투자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시간과 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전에 그분이 저를 설득할 때 이야기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어디죠? 부산, 경남 이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 마린시티, 부산의 해운대 명소 가면 사람 다 사진 다 찍는 그곳이 개발되고 그곳이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그때 부산 경남의 집값이 되게 많이 올랐어요. 네네.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때 죽도시장이 개발이 다시 되고 포항 신도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포항이 엄청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대통령이 누구죠?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박근혜 대통령 어디입니까? 대구. 달서구. 대구 사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대구가 서울, 강남을 제외하고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 중에 하나예요. 저 전국 달서구인데 어디예요? 왜 제 동은 안 올라요? 저 용산동이거든요. 용산동 많이 올랐어요. 저희 집은 엄청. 안 오르더라고요. 처음에 너무 비싸게 해줬죠.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오르셨을 거예요. 그런 곳이 없어요. 아마 진짜요? 지금 한 3, 4년 전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은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이 아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서울 다음으로 가장 많이 빨리 올랐던 곳일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가 2019년에 제가 여기 출연을 해서 부산 경남이 다음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 문재인 얘기했어요.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부산 경남이 그 이후에 대구 경북이 오를 때 동안 그리고 서울이 오를 때 동안 창원, 부산, 그다음에 경남 일부 지역이 그렇게 따라 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른 게 한 2년 전부터 작년에 네. 19년 말부터 20년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엄청 올랐어요. 거의 뭐 집값도 한 2배씩. 야. 네. 단지 이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중심지예요. 최대한 중심지. 그러니까 다른 외곽지에 60평을 사더라도 중심지에 20평을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고 다음 대통령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영상 보고 또 고개만 끄덕거리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 부동산 상승률에 대해서 과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요새 집값도 되게 잘 나오잖아요. 아파트의 네. 가격들. 중심지들의 가격이 진짜 제가 말한 대로 그 사이클로 조금 움직였는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덜 빠진 공간이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확인하고 그분의 고향을 한번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 2, 3년 차부터 이제 임장을 다니는 거예요. 그분의 고향으로. 그래서 실제로 19년, 20년도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이 부산으로 임장을 오기 시작했어요. 그 영상을 제가 김 작가 TV에서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네, 활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돈이 그랬습니다. 없어서. 지금도 없습니다.
네. 채널 한다고. 거지예요. 채널 한다고. 네, 속사정이 좀 아는데. 네. 자, 자, 그럼 부동산 가격이 요즘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있잖아요. 네네. 야, 이거 뭐 과연 떨어지긴 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네.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을 활용해서 경매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뭐 다른 전문가분들의 예측에 비해서 엄청나게 논리적이지 못해요. 좋습니다. 근데 간단한 거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오르는 투자물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가 많이 봐도 올랐죠.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도쿄 일본 집값보다는 아직 한국 집값이 싸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네. 이제는 도쿄 집값만큼 우리네 집값들이 비싸요. 네.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서울 수도권의 집값을 잡지 못하면 전국의 집값을 잡지 못해요. 어차피. 그죠. 서울이 천장이니까. 네, 이것도 키높이예요. 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땅이 뭐 10평에 1억이라고 한다면 다른데 10평에 10원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대장주가 오르면 키높이로 다 따라 올라갈 수밖에 따라가야죠. 없어요. 근데 수도권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인구 과잉인데 이걸 어떻게 밀집돼 있는 과잉인데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수도권의 집값이 이제 예전처럼 막 2배씩, 3배씩 오르는 그런 현상만 안 일어날 수 있다면 다른 지방의 집값들도 잡힐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인구 구조가 문제인 거죠. 인구 구조가. 일본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것처럼 우리도 일본의 부동산처럼 갈 수밖에 없어요. 단지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일본이랑.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부동산 이렇게 상승 사이클이 왔고 상승의 끝물이다라고 하는 거에는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도 열의 7 정도는 동의를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막 다시 다이나믹하게 막 2배가 더 간다 이런 건 없어요. 이제 지금 사이클에서는. 그럼 언젠간 또 하락하는 사이클이 올 거예요. 그럼 이 하락하는 사이클 때 내가 이제 부동산을 사모아야 되는데 이번 하락하는 사이클 때는 최대한 중심지로 사는 게 좀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과 관련된 부동산 이야기를 지금 일본의 현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아마 유튜브에도 일본 부동산만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인구 구조는 우리가 더 심각해요. 그래서 그때와 우리가 다르다라는 게 저는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의 다름은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짜 끝인가? 다음 사이클에 사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저는 해결하려고 고민을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경제적 활동도 하고 또 하나는 일본의 단카이 세대들이 몰락했던 시점이었던 1980년대, 90년대 이때보다 지금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음 사이클까지는 다음의 사이클까지는 중심지는 안전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시나리오를 세우고 저도 다음 부동산 하락 사이클이 오면 상승기에는 디벨롭을 하려고 좀 공부를 하려고 예정 중이고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많이 주변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부동산이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2배가 더 오르는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다이나믹한 상승보다는 이제 하락의 길을 겪을 것이고 그 하락의 길 끝무쯤에서는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서 중심지에 투자를 해서 다음 사이클을 한번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인구 구조 때문에 네, 더 중심지 쪽으로 최대한. 최대한 중심지 네. 쪽으로. 자, 요즘에 또 부동산, 네. 주식만큼 또 핫한 것도 비트코인이죠. 네. 아, 비트코인이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4천만 원을 네. 돌파했었죠. 네네. 자, 비트코인 투자 요즘 뭐 완전 강풍이죠. 네네. 이건 재테크의 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예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도 없어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없어지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지 등락 폭이 너무 큰 시장일 수는 있지만 당연한 거예요. 산이 높았으니까 골이 깊었던 거고 또 산이 높았으니까 골이 깊을 거예요. 그런데 산이 높고 골이 깊다고 해서 모두가 돈을 잃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돈을 잃습니다. 단지 이제 운으로 산을 잘 탔던 사람들은 한 방에 자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제 상승기 때는 안 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폭락했다는 걸 김 작가한테 처음 듣고 이거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저는 하락기에 대해서도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하락기가 오면 또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저희한테 물어보는 게 대표님 비트코인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안에는 사람의 심리가 다 담겨 있고
투자하는 세력의 흐름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차트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오늘 진짜 중요한 걸 왜 가르쳤는 거냐면, 네.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아까 강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 뭘 봤죠? 지수.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여러 가지 코인들의 기준점은 누가 되는지. 비트코인. 맞아요. 네. 비트코인을 코스피라 생각하고, 그 나머지 종목들을 코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대장주가 존재하고, 네. 여기서도 시장을 앞서는 종목이 존재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 코인들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큰 종목들만 저는 거래를 해라라고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주식하는 방법이나 차트만을 봤을 때는 오히려 코인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악재는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하고. 왜냐하면 잘 나가던 기업이 실적이 너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경영자 환경 배임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적인 리스크가 너무 많이 출현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코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악재가 없어요. 코인 그 주식이 가치 투자와 차트 투자가 있으면 네. 코인에는 가치 투자는 좀 있기가 힘들겠네요. 조금 힘들 수도 있죠. 왜냐면은 물론 코인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그 가치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잘 모르겠고, 네. 단지 이제 개별적인 코인이 가지고 있는 악재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악재보다 횟수가 나오는 게 좀 뜬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안정적인 상승기 때나 혹은 오히려 하락기가 끝나고 보합기 때는 오히려 코인이 훨씬 더 차트 그 흐름대로만 가요. 그래서 차트의 모양대로만, 그러니까 되게 순수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잘 하시는 분들은 코인 시장 가면 대부분 성공하세요. 근데 이제 코인에 잘 하시는 분들이 주식 시장 오면 좀 힘들어해요. 왜냐면 기업의 악재, 종목의 선택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봐야 될 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코인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주변에 그 주식 잘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예전에 그 코인 빙하기라고 떠들 때 제가 주식 코인을 사 모았을 때 400만 원일 때, 그때 이제 주식 코인 하던 친구들이 코인 시장에 이제 너무 대중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뭘 해도 좀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뭐 리딩을 해도 안 되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면 뭘 다르게 봐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했어요. 대표님, 저는 주식을 먼저 통해서 매매를 하다가 비트코인으로 넘어왔는데 그래서 잘 벌어요.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이 더 이상 누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400만 원 왔을 때, 제가 사 먹을 때, 그때 이제 주식을 넘어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계속 하세요. 그게 오히려 더 나중에 전문가가 되는 확실한 길이에요.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종목을 뭘 선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데 이걸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야기하자면 네. 어, 그런 부분이. 대담이 있지 그럼 않을까. 대표님은 400만 원 근처에 샀다는 거죠? 네네네. 언제 파셨어요? 1000만 원일 때 다 팔았어요. 너무 빨리 팔았네요? 네, 저는 제 기준이 1000만 원 정도까지였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팔았던 기준도 명확했어요. 제가 1000만 원까지도 다 본 건 아니고요. 한 물량이 한 20% 남은 거를 1000만 원까지 본 건데, 네. 그때 네이버 실검 1위에 비트코인 뜬 적이 있어요. 네. 1000만 원 갔을 때 처음으로 다시. 한 3배 올랐을 때였죠. 한 350만, 380만 원에서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2.5배 올랐을 때 다시 코인 강풍이 분화하면서 네이버 실검에 비트코인 뜬 적이 있어요. 그날 그거 보고 다 팔았어요. 왜요? 대중들이 다시 사니까. 저는 더 안 갈 줄 알았어요. 어쨌든 그때 판단인 거니까. 네, 그래 불합리한 선택이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죠. 어쨌든 벌었으니까. 그럼 비트코인이 네. 빙하기가 있었다 했잖아요. 네. 400만 원 근처 네네. 때. 여기까지 지금 갑자기 4,300, 400만 원까지 올라왔잖아요. 네네. 일단 이렇게 올라왔는 이유가 너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네. 어쨌든 향후 좀 전망은 어떻게 보일지. 사실 올라왔던 이유는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뭐 유동성이 풍부해져서도 들어왔는 걸 수도 있고, 네. 뭐 빚내기 쉬워서 이제 들어왔는 그 자금들이 들어온 그럼 거죠. 화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할 수도 있고. 네. 부동산이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부동산 투자를 못 하니까 그 돈이 비트코인 들어왔다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올라왔으니까. 껴맞추기 나름이지. 맞아요. 그리고 올라왔는데 대한 왜 올라왔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문가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고요. 네. 내려오는 이유도 그럼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려올 때 내가 어디서 사서 수익을 낼 건지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은 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버블주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차트랑 또 비슷하게 움직일 겁니다. 그걸 하게 돼서 내가 투자 시나리오를 세운다면 네.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요. 어쨌든 대표님도 여기서 조금 더 뭔가 하락하거나 그런 게 네. 있으면 좀 다시 들어갈 의지도 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직 제대로는 못 봐가지고 한번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